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21대 대선 결과 정말 많이 실망하셨죠. 저희들도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저나 우리 이준희 대변인이나 강대규 변호사 등이 또 개표 방송 등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길 때 개표 방송은 참 신나지만 질 때 개표 방송을 하면 참 죽을 맛입니다. 네네. 오늘 새벽까지 저는 이제 YTN에서 이제 개표 방송을 했는데 참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정말 범죄자 피고인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 전에 저희가 골든 크로스도 언급하고 그리고 참여를 좀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여론이 굉장히 급박하게 유시민 작가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또 이재명 아들의 그런 젓가락 논란 등으로 굉장히 좀 요동을 쳤고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생각도 많이 들었고 특히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또 우리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또 많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 방송 쌈청사의 구시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우파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만 막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힘껏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런 어떤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이 결정이 난 만큼 오늘은 특별히 이번 대선 결과의 의미 그리고 저희 김문수 후보가 정말 선전을 했지만 패배한 어떤 원인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 8.2% 정도 네. 차이가 네, 났습니다. 포인트. 네. 처음에는 출구조사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이 과반을 훨씬 넘어서 굉장히 방송국들이 좀 호들갑도 떨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다 하면서 뭐 절반 과반이 넘었다고 호들갑을 굉장히 떨었는데 결론적으로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2.3% 네. 정도 낮아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함의랄까 의미 어떻게 우리 강대 변호사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그 최종 결과에 대한 의미를 보려면 이번 대선이 탄핵 직후의 대선이기 때문에 2017년 탄핵 직후에 했었던 대선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 대선이 계엄 직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계엄 전의 선거였던 2022년 그 선거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탄핵 직후에 그 2017년 탄핵 직후와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20대 20% 초반을 24%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때 콘크리트 지지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24%의 국민들에게만 성원을 받았습니다. 유승민 후보자 7%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자도 21%가 나오긴 했는데 안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섭단체를 형성할 정도의 그러한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기반이 있었고 순수히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24%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1%도 받았다. 심지어 2017년 탄핵은 직권남용에 관련된 탄핵이어서 국민에 와닿는 것보다
지금 탄핵이 계엄에 의한 탄핵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와닿는 피로감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탄핵 직후의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41%나 받았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진 준비됐으면 하나 띄워주세요. 작년 그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총선입니다. 작년 총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결과를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저거를 지역구별로 다 세보다 보면 어쩌면 지금 대선에서 지역구별로 승리한 게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처음에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원인적 한계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4% 나오는 거 아니냐, 7대3 나오는 거 아니냐, 8대2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난번 그 총선과 비슷하게 보수와 진보가 반반이 나왔다. 이것은 곧 김문수 후보자의 개인기로 많이 버텼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24%에서 이제 41% 이상 그러니까 17% 예. 이상 이제 지난 똑같은 탄핵 대선 어떤 상을 비교했을 때는 좀 상승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어떤 또 한계가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었지요. 지금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입이 참 달라붙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때 3위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대선 주자로 활동을 해왔죠. 그러고 나서 실제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대통령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총 더하면 8년입니다. 8년 동안 사실상 대선 주자로 활동을 해왔고요. 또 국민들에게 대선 주자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요, 사실상 작년에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를 하자 그러면 8년간 대선 후보로 활동한 이재명과 한 달간 대선 후보로 뛴 김문수 후보를 비교하면 김문수 후보의 41% 득표는 정말 엄청난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우리 입으로 이런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씁쓸하지만 이제 우리가 단일 대우로서 아주 저쪽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남김없이 전부 다 싹싹 끌어모아서 전부 다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서 전부 다 단일된 행동으로 해서 대선을 치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결이 굉장히 달랐었죠. 저쪽에서는 대선 캠페인의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내란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치는 동안 우리 당 내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었고 또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반복하거나 강조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본인이 가진 역량과 또는 이제 파파미라 그죠? 파도 미담밖에 없는 그런 후보의 역량 그리고 선란한 여사의 깜짝 재발견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41%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자평해 봅니다. 예, 리버티님이 오늘도 참 변함없이 슈퍼챗을 쏘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아직은 멘붕 상태이지만 보수의 회복력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파 보수는 때로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곧 일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이끄는 저는 강한 어떤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다시 태양이 뜨는 만큼 저희가 여기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이번 투표율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굉장히 또한 그 경고의 의미도 줬다. 즉 50% 이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함부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또 견제의 메시지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다면 지금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재 투표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만약에 이준석과 단일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남기는 어떤 투표라고 봅니다. 즉 그 출구조사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산술 합산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투표율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종 어떤 득표율을 이제 보니까 이게 단일화를 했으면 물론 뭐 산술 합산적으로 뭐 했으면은 그대로 이준석의 지지 이제 투표율 지지율이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 올지 안 올지는 뭐 약간 불투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단일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책임 공방에서 이준석 후보자, 이준석 의원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앞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는 두고 이준석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하자면 일단 질선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범죄자 주제에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냥 호칭 떼고 불러주세요. 이게 저희가 그래도 오늘 임기 첫날이어서 피고인 이재명의 직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오늘 임기 첫날이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박스권에 gat쳤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자가 당내 선거나 당 외적인 선거에 그래도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20대 남성이라는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 그게 너무나 견고하게 쌓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20대 남성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자에게 김문수 후보자는 확장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그 비판을 본인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금 뭐 중도 확장 이런 게 아니라 연령별 확장성이 없잖아. 이준석 후보자도. 자, 진짜 이준석 후보자와 개혁신당은 다음에 있을 어떠한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선거에 대해서 20대 남성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되고요. 남성을 제외하고 나서 20대, 30대를 놓고 보자면 지금 그 김문수 후보자가 이준석 후보자보다 표를 높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자의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시 을이거든요. 경기도 화성시 을에서 3등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큰 차이로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서는 선거를 이겨야 되는 게 대통령 후보자의 어떠한 그냥 자존심인데 거기서 좀 져가지고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표를 보여주셨는데 저걸 보시면 20대 30대를 보면 이준석 후보자가 20대 남성은 높게 나왔는데 남녀를 합쳐보면 20대에서 졌습니다. 김문수한테. 30대도 김문수 후보자한테 졌어요. 저렇게 보면 과연 확장성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자도 아마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겠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 착오를 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아로민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신당을 창당해 주십시오. 국힘은 고쳐쓸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되는 날을 기원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10만 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읽어드린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좀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애당초 대통령 되겠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선운동 하게 되면은 전체 유권자한테 고르게 지지를 받으려 다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애당초 이준석 후보는 20대 청년 남성만에 집중해 갔다. 왜냐면 주요 가는 포스트가요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학교 급식 학식이라 그러죠.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 대학교에 있는 남학생들과 주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여주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국립대학에 있는 곳에서는 조금 지지율 나오고 했었지만 그게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뜻을 이루기보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20대 남성한테 내가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 하나, 그리고 이참에 나와서 20대 남성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보영 하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반대급부가 생겼어요. 20대 여성들은 굉장히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인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한쪽에서 열성적인 지지를 얻는 것과 한쪽에서 또 열성적인 비호감을 얻는 것, 이게 과연 결국 퉁치게 되면 이게 제로가 되는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준석 후보의 전략,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확장성이 없다, 전략적으로 외연 확장이 좀
불안하다, 그게 어렵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 강대규 변호사 잘 얘기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확정성의 틀에 지금 갇힌 상태다. 이 문제를 이준석 후보가 좀 잘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했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우파 보수 진영에서 본인이 참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자가 어차피 이제 선거 이후에 앞으로 많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우파 보수의 본류인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좋은 어떤 이미지를 이번에 단일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듭찬 어떤 그런 저는 뼈아픈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물론 우파 보수 진영 전체가 참 뼈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김문수 후보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라면 저는 이준석 의원, 이준석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 결국은 이번 패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고 또 이재명 아들의 그런 논란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과정에서 또 본인이 또 이미지도 일부 손상된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 어떤 결과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에 과정이 없다지만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어요. 네. 단일화 했고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준석한테 어떤 길이 펼쳐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일했다면 일단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겠죠. 물론 저는 제가 가정하는 타이밍은요. 1차 방송 토론 직후에 네. 단일했을 경우 그때가 가장 단일화에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10%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길을 어쨌든 놓쳤는데 어쨌든 그때 만약에 단일했다 그러면은 저는 대선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보고 두 번째 만약 대선 패배했더라도 이준석 후보한테는 상당한 많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가게 되면서 이준석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40대 젊은 국무총리를 가든가 아니면 당에 남아서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당권을 가져가든가 그러면서 본인이 경기도에서 출마하든가 이렇게 폭넓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본인이 거둬 찼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판단이 미칠 수 있는 거고 참모진들의 역량 부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뭐 역사적 가정이긴 하지만 한번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자에 대한 징계안이 이미 국회에 안건이 회부돼 있죠. 위원회에 넘기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대 여당이죠. 지금 거여가 191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10석만 넘어가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떠한 징계 수준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폭넓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좀 오늘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메시지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네. 취지로 이제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맥락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말 대선 패배하고 그 다음 첫날 내는 메시지가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 열심히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메시지 내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혀 공감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 좀 가벼운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주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참 강점도 많지만 오늘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는 오늘 같은 날에 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본인도 이번 패배의 큰 원인도 있고 지금 범죄자 대통령, 피고인 대통령이 나온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런 어떤 메시지는 정말 부적절한데 어쨌든 좀 가볍다는 인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메시지가 나오려면 이런 게 나왔어야 되죠. 이준석 개혁신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를 많이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들이대겠습니다. 우리는 그 제2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러면 이제 색깔 있고 패기가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지지자분들도 약간 갸우뚱했을 거예요. 당원분들도 갸우뚱하고. 그럼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또 다음 총선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음 총선 끝나면 다음 대선을 그러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런 약간 네. 그 본인에 대한
그 당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심기일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로 이번 대선에 정말 많은 분들 특히 김문수 후보자가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득표를 한 것은 정말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량과 이때가 살아온 어떤 삶이 국민들에게 저는 반영이 된 어떤 결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이제 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네. 어떤 원인을 이번 대선 패배의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일단 돌아오면 하나씩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혼자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번에 TK, PK 투표를 좀 봤어요.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은요 투표율이 8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K, PK에서는 76, 77 많은 곳이 딱 하나 78 대구만 78이었고 나머지 80이에요, 80. 80. 대구 최종 80이고요. 최종 80 찍었습니까? 최종 80. PK의 부산, 경남 다 78 되고요. 예, 그렇죠. 예. 한 군데가 그러니까 80 나왔었고 예, 울산도 80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 평균이 지금 현재 79 아닙니까? 부산, 경남 그리고 경북이 다 78,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렇죠. 예. 특히 부산이 이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TK, PK에서는 호남과 비교하면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2.5배 많기 때문에 거기서 1% 올리게 되면 투표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론 투표에서 이제 결과는 여론 조사가 아니라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하는 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PK에서 일부 경남지방, 일부 TK에서 왜 이렇게 기대보다 낮은 투표율이 나왔을까요? 저는 일부 이런 걸 참 말하기가 참 저도 괴롭습니다만 일부 이제 어떤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투표 종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PK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가 40%가 넘는 지지율 40점 몇 %가 나왔거든요. 40%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40% 넘었어요. 그렇죠. 40.5인가 좌파 진보에서 네. 저희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40.1%. 40.1% 사상 나왔네요. 처음으로 좌파 진보 후보자가 40% 넘었어요. 문재인도 지금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진짜 부산에 있는 이제 선수가 높은 의원들 그리고 특정 계파에 있는 의원들은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뒷짐지고 한동훈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김문수 후보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따로 흩어져서 선거운동 했던 거 그리고 나중에 합류를 하더라도 나중에 아주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과연 확실하게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느냐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지지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선거 내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깔끔하지 않게 했다는 거 이건 스스로 선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기여도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PK, TK에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전국보다 이제 낮게 나온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개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것도 그렇지만 특히 빅스피커들 네네. 홍준표, 한덕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강하게 그 홍준표 이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해서 특히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계속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런 거야말로 정말 자살골이다. 특히 또 한동훈 후보가 뒤늦게 좀 참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의 어떤 선거 위치나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100% 뛴 건 아니다. 네네. 그런 어떤 빅스피커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쭉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하면 속도를 내면서 쭉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방지턱이 너무 많았습니다. 방지턱이 많아서 줄여서 넘어가고 속도를 줄여서 덜컹덜컹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방지턱이 민주당에서 만든 방지턱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선거운동 방식에서 김문수와 설난용 부부를 절대 욕하거나 비난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방해하지 못했는데 본인들 뭐 선거운동만 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방지턱 하와이에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그런 방지턱이 있었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응원을 하지 않고 무슨 요청만 계속하니까 결국 그 요청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가타부타 말을 안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당내에서 방지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완주하는 데에 메시지가 뭔가 단일화가 되기 힘들었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중간에 그래도 단일화 과정,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달아주시는 쌍권 문제나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봉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봉합이 된 상태로 선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방지턱이 있었다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선거대책위원회, 선거 캠프 내부적으로 뭔가 일사불란하거나 이런 것도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동선을 살펴보니까 정말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후보자의 개인기로 우리가 좀 방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말고 강대 변호사 또 네.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할 만한 것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내부적인 요인 말고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 제가 아쉬운 점을 다 복기를 해보다 보면 저는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에게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문제, 중국인이 국내에서 투표하는 문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법 리스크에만 매달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토론회에서 질문이 주목받지 못했다 후보자가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후보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토론 준비 팀장이 책임져야 돼요. 대선 캠프에 있는 토론 준비 팀장이 뭔가 후보자를 훈련을 잘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홍보물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좀 아쉬운 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못한 점 이것도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패배 요인은 우리 내부에게 있었고 이 대선 백서를 좀 빨리 발간을 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큼직한 지역구 말고도 읍면동까지 득표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지난 총선과 읍면동 득표율을 구분을 해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각 시의원, 군의원들 페널티 혹은 플러스 이거를 점수화를 해가지고 가야지. 민주당은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를 하면서 접근해야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완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저쪽은 좌파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프레임을 들고 왔죠. 내란 종식. 그리고 이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고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 딱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이 이재명 독재가 된다는 괴물 독재 방지 프레임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완패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생각할 때는 괴물 독재라는 것들이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 봤을 때는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내란 프레임 자체는 국민들한테 딱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합니다. 지금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탄핵이긴 됐지만 지금 내란은 결국은 사법부에서 심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기 대선의 원인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이 대선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어떤 원인을 제공한 측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비상계엄을 좀 비판을 조금 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걸 조금 더 일찍 인정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해단식 때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한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어떤 수단에서는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선거 좀 초반 국면에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좀
프레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이라고 이제 하면서 어떤 게 아니면 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자꾸 논리로 자꾸 연결을 시켰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도 안 시키고 강하게 비판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은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마음도 여리고 그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좌파들의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힌 건데 저는 좀 전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 선거 국면에서는 좀 더 강하게 좀 비판할 건 좀 비판하면서 내란 프레임에서 조금이라도 완전히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어났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에 대한 모든 공격이 백약이 무효인 게 내란 프레임에 우리가 딱 갇혀버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뭐 그 중앙에서 방송을 나가던 뭐 지역 강원도에서 민주당하고 토론을 하던 방송을 하던 시작이 내란이고 끝이 내란이에요. 네? 무슨 말을 해도 내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책 얘기해도 내란이고 네. 그쪽은 피고인 아니에요? 범죄자 아니에요? 그럼 내란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괴물 독재라는 말로 동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괴물 독재라는 말을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마이크 잡고 주창한 분은 나경원 의원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죄송한데 투사가 아니에요. 싸우지 못해요. 그냥 정책 얘기하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 욕하는 건 이해하는데 아니 우리가 잡아놓은 그 프레임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주창하는 그 의원님들이나 혹은 주요 당직자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혼선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명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카리스마가 부족했어요. 이게 그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선 의원님들께도 막 전화해가지고 뭐라 막 그러면서 TK, PK 전화 돌리고 수도권 전화 돌리면서 막 종용하고 메시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고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약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0년생이잖아요. 프레시한 건 좋은데 뭔가 카리스마 있게 진도지휘하고 이런 모습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게 모두가 메시지의 단일화와 통일성에 못 가지 않았나. 단편적인 예로 그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뭐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놨어요 라고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성동 공동선택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단일화는 없습니다.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니까 이게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타이밍에 적절하지 못한 것도 좀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2억 3천만 원 도박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너무 늦게 알려진 겁니다. 네. 그게 좀 일찍 초반에 알려졌다 그러면 2억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0대 후반에 무지개 남자 청년이 2억 3천만 원 입금해서 3년 동안 도박을 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가장 많이 입금한 날은 675만 원이었고요. 어떤 날은 한 열흘 동안 2,500만 원을 넘게 입금해서 도박을 했었어요. 그 자금 추처 문제를 좀 더 일찍 우리가 문제 삼고 집중 공격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장동, 성남FC, 백현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흘러나온 돈인지 밝혀라라고 집중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뭐 국세청이 조사하겠어요. 뭐 안 하죠. 조사 못 하겠죠. 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그 배소연 씨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무서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상범 의원인가요? 누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뭐 알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정의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면 단일화했던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인데 처음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뜻이 있었다 그러면은
총리직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만약에 경선에 뛰어들었다 하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좀 한 달,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당시에 한덕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지지율 나왔는데 그때는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중도층에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일찌감치 경선에 뛰어들어와서 당내 경선에서 본인 자력으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경선을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다 끝난 상태에서 무임승차듯이 단일화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 역풍이 엄청 거셌던 것 같다. 심지어 우리 당 내에서도 대선에 승리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도 이렇게 무리한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브레이크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당원들도 약간 등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41%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해내긴 했지만 어쨌든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불협화음과 매끄럽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기백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준희 대변인 이야기를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이제 대선으로 이제 스타트할 때 이재명에게 밀렸던 것은 다들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대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빅텐트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얻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선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빅텐트도 못했고 그리고 컨벤션 효과도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첫 번째 너무 경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시간 안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1, 2차 경선 관리를 하고 이제 5월 3일 날 최종 후보를 뽑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후보를 뽑는 게 최소한 일주일은 앞당겨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시에도 이미 이제 최종 후보자와 이제 한덕수 이제 당시에 이제 권한 대행과 1대1 이런 단일화가 이미 전제됐다면 이 단일화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너무 5월 3일하고 다음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음이 다치고 또 김문수 또 후보도 마음이 다치고 또 결론적으로 그게 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체 또 이미지에도 굉장히 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경선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당의 또 어떤 뭐 좀 문제일 수가 있는데 막판에 터졌던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의 망언이라든지 또 이재명 아들의 젓가락 논란 이런 거는 사실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인데 과연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여론이 더 이제 반응하도록 우리가 막 부채질하고 우리가 나섰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진영에서 유사한 어떤 상황이 발생이 있다면 저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또 오프라인에서도 화력을 잘 집중을 하지를 못한다. 그런 점들이 이번 패배에 큰 막판까지 좋은 어떤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린 어떤 그런 어떤 게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파 보수의 가장 본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욱더 철저하게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말 정당의 어떤 존립 자체도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크게 보면 당의 어떤 개편인데요. 크게 보면은 비대위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전당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2017년 탄핵 이후에는 인물 붕괴, 조직 붕괴, 정책 붕괴 3붕괴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보수 정당이 다시는
재건하려면 한 10년, 15년 걸리겠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저희가 빨리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엄 이후의 탄핵이지만 인물 붕괴, 조직 붕괴, 정책 붕괴의 현상이 가속화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결집되는 게 보여지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를 중심으로 이게 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던 뭘 추대를 하던 혹은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으로 당대표로 승인을 받던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당이 개혁이나 혁신,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해왔습니까?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당의 정책성을 지키고 외부 사람 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황교안이든 한동훈이든 다 외부 사람이었어요. 외부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김문수를 중심으로 우리 내부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꾸려나가되 그나마 장기 프로젝트로 호남을 어떻게 자극하고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표심을 갖고 올지 장기 프로젝트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도 저희가 지방선거야 총선이야 어차피 뭐 승패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도 몇 석 얻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큰 반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단 한 석을 두고 싸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막 와 투표율 뭐 85%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김문수를 중심으로 외부 인사 말고 내부 인사 우리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로는 호남 표심 자극하는 걸로 당이 좀 변해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 강변에 있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크게 봐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당 대표 이제 선거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강변은 어떤 방식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당대회로 가는 게 확실히 가는 것이죠. 전당대회. 네, 빨리 가는 네. 건 비대위인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국회의 전체적인 그 시간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을 것이고요. 대법관 증언하면 대법관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김문석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또 각 장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8월 결산은 뭐 작년 결산이니까 넘어가면서 국정감사도 뭐 작년 거니까 넘어가는데 예산까지 12월 예산까지는 이 당 정비를 빨리 맞춰야 되고 가급적 추석 전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를 우리가 바로 한 2달 안에 빨리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김문수 후보자를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전당대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2017년도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이 사실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때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엄청나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던 게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장관이었던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문제를 잡으면서 이제 민주당 정부 좌파 정부에 있던 민낯과 내로남불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때 가장 혁혁한 또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우리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오버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으려면 전당대회를 거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거치는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동훈 후보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에 경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상당한 당원들의 지지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2등까지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국 1등으로 우리 후보가 돼서 대선을 완주했는데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때의 김문수 후보와 지금의 김문수 후보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처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전국적으로 재발견되지 않았던 시기죠. 우리 당 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었고, 그때 사실 김문수 후보가 각광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가장 매끄러울 것 같은 후보,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됐었을 때 네. 김문수란 말이에요. 근데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대선 뛰는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가 알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면모에 김문수만 있는 게 아니야. 김문수 후보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내공이 있고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 성과, 그리고 청렴도 이런 게 비교가 안 된다. 인간적으로 정말 막강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대선 기간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전국적으로 41%의 엄청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힘과 에너지로 정정당당하게 전당대회를 연다면은 저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갈등과 분란과 서로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상대 후보를 물리치고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식은 전당대. 저는 예. 저는 이제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고, 나중 방식은. 문제. 일단은 지도 체제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지금 당장 의총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질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대위 체제냐 이 전당대회 체제냐인데 뭐 일장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상집에서 어떻게 뭐 잔치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당대회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비대위 체제가 굉장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도 지금 6월 말 비대위를 종료를 해야 돼요. 물론 또 뭐 바꿔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또 비대위 체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또 누구를 할 거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비대위원장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강변이 말한 것이 또 뭐 자꾸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올 사람도 적절치 않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당대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가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언론의 이제 주목을 이제 받아야 되고 우리 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특히 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언론이 뭐 취재합니까?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제 당을 개혁 혁신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이재명의 어떤 방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들 때 언론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단 전당대회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고 어떻게 당을 개혁 혁신할 것인가를 TF라도 뭐 해서 좀 안이라도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당을 개혁 혁신하는데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것을 심각하게 연구를 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 상실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어떤 당규, 어떤 당헌을 바꿔야 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나름대로 다 기록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당을 어떻게 뿌리부터 바꾸느냐 하는 것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 총선 이후에 그런 식으로 즉 총선 백서가 좀 일찍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니까 어떤 당헌 당규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인 정당대회였는데 총선 백서가 나중에 나와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그런 좀 나름대로 텍스트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좀 더 이제 치열하게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거죠. 네. 경쟁을.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했느냐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런 평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전공법, 그 청기백기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보수 우파는 항상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전공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맞는 것이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 그 댓글을 보시면 그 많은 분들이 당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 나경원이니 안철수니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자칫 전당대회에 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 이게 너무나 치열해지면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너한테 있냐, 쟤한테 있냐, 이러한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지양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전당대회 후보자들한테 그런 발언만 좀 자중시키면서 미래 도약적인 그러한 발언만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니까 홍석준 의원님 설명이 오늘 아주 이해하기 쉽다고 댓글이 방금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네. 10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 조국의 민낯을 파헤친 우리 이준우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지금 다들 이렇게 우리가 뭐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내용 보니까 다 한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패배를 우리가 뭐 누구 탓하고 따지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빨리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선명한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을 해가지고 싸우는 선명한 야당으로 빨리 모두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목이 지금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단톡방에서 난리 났다 그래요. 뭐 얘기 들으셨죠? 의원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우리가 만들자. 무슨 소리냐? 당대표 안 된다. 뭐 또는 당대표로 추대를 하자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 전당대회 거쳐야 된다 등등 얘기가 여러 방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갈라진 얘기가 우리가 벌써 이 안에서 의원들끼리 우리 당의 어떤 혁신, 쇄신보다는 개인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섞여 있다라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되 사실은 당권을 잡기 위한 전당대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철저하게 뿌리부터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당권을 잡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어떤 공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런 어떤 기득권 내지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서 지금 내란 극복 위해서 지금 이제 엄청난 칼을 휘두를 겁니다. 특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칼을 휘두를 겁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투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있던 그런 위헌 책동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배지도 포기한다.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각오로 우리가 덤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의원 배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 한두 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의석이 필요한 건요. 예를 들면 과반이 필요합니다. 법안이라든지 모든 게 통과하는 과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에는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시간을 뭐 이렇게 끌 수 없도록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2가 또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 어떤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고 하면은 그 3분의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7명의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이제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뭐 거부권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107명이든 97명이든 87명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란 배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배지를 던져도 좋다.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각오로 이제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당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장 우리 본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의 존립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또 권한을 위해서 전당대회 한다, 누구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네.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전당대회가 돼야죠. 네, 통합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투쟁은 바깥을 향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하는 게 투쟁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투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정말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 스스로 괴멸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깥이랑 투쟁하자. 안에서 투쟁할 사람들은 이번에 엄두도 내지 마라. 네. 경고합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90달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발표된 날 그리고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첫 임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강훈식 또 국무총리 김민석 또 임명도 했죠. 물론 총리는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 지금 동의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산에 들어갔습니다. 용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 첫날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어떤 방송이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죄송스러운 어떤 방송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힘껏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갖다 드리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동안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달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단톡방에서 많은 친구분들에게 많은 지인들에게 김문수 후보 지지를 부탁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90달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 이준희 대변인 네, 예.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에 있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김문수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해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단식 참석했는데 이제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 대표 이제 한번 이제 도전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였었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반 단톡방에서 이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혁신이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정당성이 있는 당 대표를 뽑고 그 체제 하에서 선명하게 무도한 이재명 정부와 싸울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여야지만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공천권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이제 후보가 당원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 캠프에서 선대위 활동해 주시더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죄를 졌다. 저 이재명 정부를 막지 못해서 참 역사적으로 죄를 졌다 하면서 큰 죄까지 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당 대표에 한번 도전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로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난 선거 내내 A부터 Z까지 네 라인이나 한 단어로 단 하나의 프레임을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뭐 우리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아주 국민들에게 각인은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쳤고 그게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다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도 달랐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달랐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이렇게 좀 다
각양각색의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 대우를 이뤄서 우리가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 사실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권 가지고 또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경쟁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반성을 못하고 쇄신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저 무도한 여당과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나는 당대표에 욕심 없다라는 말씀을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의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는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부드러운 파도를 만들어서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민심의 바다입니다. 즉 배를 띄우기도 하는 거죠. 민심의 바다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띄워준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언제 다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 또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좀 힘내라.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좀 더 귀를 기울여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에서 제가 힘내라 대한민국 뽑아봤습니다. 예, 어제도 이 시간에 다뤘지만 빨리 국민의힘이 뿌리부터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우파 보수 진영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정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통해서 여론전에서 이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전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론전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재판.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거의 65%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출구조사에서 동시에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어떤 수치고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도 거의 한 반반 정도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으로 따져봐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65%의 국민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빼려는 이런 어떤 시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의 수도 지금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법들보다 특검법을 먼저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이 특검법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속된 말로 해서 정치 보복을 해서 언론을 여론을 돌리는 걸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가 똘똘 뭉쳐서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또 제가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입니다. 장관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국회에서는 결국은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도 결국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댈 거는 뭐냐면은 결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지금 현재 절대 다수 아니죠. 전부 다죠. 아직까지는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은 내정자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있는 장관들이 만약에 다 지금 현재 사직을 하고 버티면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공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마음을 굳게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을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만 사직 처리를 했죠. 누굽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끌거롭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끌고 가고 싶어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 장관들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적생의 각오로 지금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또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내라 전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 윤석열 이 정부의 국무장관들 각부 장관들의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 소집때 참석을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못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직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지. 예, 죄송합니다. 못 할 거. 근데 만약에 사직서를 다 국무위원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수리를 해버리면 아마 차관들이 대신 전부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차관들 사실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직업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눈치를 다 보고 아마 다 동의를 하면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장관들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국무회의를 어떻든 최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 또는 이제 어떤 그 법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아니 근데 차관이 참석은 대신 할 수 있지만 네네. 그 의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헌법상 국무위원 구성이 15명에서 30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2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 그 국무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지 국무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도 그 국무위원 과반이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일단 반려된 그런 네네.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보이콧하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국무회의가 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이콧하셔서 그러면 징계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해임을 시켜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죠. 각오를 그렇죠. 그 해야 각오라고 되는 하는 거죠. 거죠. 각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예. 우리가 결기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껏해야 뭐 탄핵 해임 뭐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들 그게 뭐 개인적으로 뭐 무슨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런 걸 염려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이제 내란 이런 걸로 이제 엮는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결기도 없이 어떻게 장관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은 이 국무위원들, 이 행정각부 장관들이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이제 해야 되지. 그냥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 징검다리였던 부역자가 돼서는 두고두고 역사적인 비판을 받을 거다. 아니 말이 됩니까?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또 각종 이런 어떤 위헌 입법을 그 공포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도장을 찍는다? 이게 이 역사적으로 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들은 정말 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